안녕하세요. 수학과 전문의 고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 혼자 이제 1시간을 가까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미숙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좀 저를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아과 레지던트를 거쳤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과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은 3년 차부터 세부 그 전공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은사님 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대사질환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이동환 교수님이라고 계셔서 대사질환 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또 그러한 그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제대를 하면서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내분비 파트를 그 전공하게 됐고 또 박사학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전학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유전학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운 증후군 아이들하고 좀 오랜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참 이쁘고 착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 내려보낸 하나의 그 선한 가이드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다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성도 없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운 아이들이 만 30 전후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 사망 원인이 아이들이 비만과 관련된 그런 합병증으로 그 안타까움을 보이곤 하게 되는데요. 그 비만 아이들이 이제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비만을 보게 됐고, 비만을 보다 보니까 그 이유가 되는 영양을 보게 됐고, 영양을 보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초기 영양부터 식습관이 잘못됐는가를 보다 보니 또 이유식부터 쭉 이제 아이들의 식습관과 영양과 건강과 또 비만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전공을 하게 됐네요. 오늘 그래서 그 첫 주제를 비만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비만으로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비만을 정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치료나 이런 것보다는 비만, 어떤 아이들이 비만인가, 그리고 또 비만이 오게 되는 원인은 뭔가,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아이들의 비만이 성인 비만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이제 소아과를 전공을 하다 보면은 소아과 책 맨 앞에 첫 줄에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다. 특히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성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단 기준도 다르고 또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다르고. 저는 진료실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키나 체중은 절대로 숫자를 보지 마세요. 얘기를 드려요. 아이가 만약에 비만하다, 아니면 저체중이다, 키가 너무 크다, 작다. 사실 이거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게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우리가 불이 나서 사이렌이 울리면 불 나는 것을 찾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지 저 사이렌을 끄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아이들이 비만이 있다, 아이들이 저체중이다, 아이들이 키가 너무 크다, 또는 반대로 너무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그 아이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얘기해 주게 되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지 단지 체중을 빼야 돼, 늘려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어머님들의 실제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하나의 지표와 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좀 작은 것들을 문의해 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주 내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상담실에서도 서로 이제 Q&A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몇 가지 한번 들어온 것들을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와 봤어요. 하나는 이제 100일 된 남아인데 2.8kg로 태어나, 그러니까 2.8kg라면 사실 정상 체중인데 요즘 아이들이 보통 이제 3kg 이상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작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모유 수유보다는 이제 조리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작으니까 이제 분유 수유나 다른 어떤 그 영양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서 그런 것인지 100일 지나서 8kg로 오히려 또래들보다 체중 증가가 빨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걱정을 준 엄마들이 계셨었고, 또 한 엄마는 돌이 넘어가는 여아인데 태어났을 때는 뭐 정상적으로는 출생을 했지만은 현재 체중이 12kg로 다소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이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또 한 자리에서 뭐 딸기 10개 이상도 뚝딱 치운다.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 할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먹는 것이 이쁘니까 자꾸 더 주게 되고, 아유, 지금 아이가 통통하고 한 것은 나중에 다 키로 가고 건강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라는 거 다 줘라. 또, 한 가지 그 자꾸 엄마가 걱정하는 게 이제 특정 어떤 그 과자들 뭐 새우깡이라든지 이런 짭짤한 것들 자꾸 애한테 물려주면 빠는 게 이쁘니까 자꾸 이제 준다. 이런 걱정한 분들도 계셨었고요. 또 한 분은 3살 여자아이인데 17kg에 키가 95cm. 또래들보다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17kg 95cm라면은 퍼센타일로 보게 되면 거의 탑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또래들보다 크고 빠른 것을 느끼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또래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고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m 55에 몸무게가 53 비만인가요? 체지방을 검사했더니 체지방은 적고 근육량이 많습니다. 이건 비만 아니죠? 라고 이제 문의를 했는데, 자,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친구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친구 아들이 1m 85cm에 몸무게가 145kg래요. 근데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많다. 근데 그래서 걱정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육도 짐입니다. 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골격, 내 생질 리듬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체지방보다 근육의 볼륨이 많다. 이거는 체형적으로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도 좋은 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분, 친구가 비만 주사를 같이 맞자고 하네요. 이게 비만한 경우 키는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영아나 유아에서는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활동이 부모에 의해서 많이 가이드가 되고 그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유아 비만은 부모님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미 한 5세가 넘은 소아나 청소년의 비만에서는 본인의 자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노력 없이 비만 주사나 어떤 약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심각한 비만 같아요. 체중은 묻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을 뺄까요? 나는 먹는 거는 야채는 싫어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토합니다. 먹는 것을 조절할 자신 없습니다. 운동 솔직히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게 되면 10시간 넘고 또 운동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참 도울 게 없죠. 먹는 거, 운동, 생활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잃을 게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들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비만이 뭔가를 우선 먼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비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린 뒤에 우리 엄마들하고 궁금하신 것을 개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체형에 대한 조사가 마지막 이루어졌었던 것이 2005년도.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전국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그 전에 나왔었던 것은 95년도에 이루어져서 97년도에 보고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소아과 학회가 이제 주관해서 전국 조사가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97년도 조사까지는 아이들의 성장도가 그 부모님의 세대보다는 빠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이들의 평균 신장은 더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장은 유사한데 아이들의 체형은 커졌어요. 그리고 체중은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97년도 기준으로 논의를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의 그 비만도를 12%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13, 14%까지 봤는데 2007년도 보고에는 아이들의 남아에서는 18%, 여아에서는 한 14%에서 15%.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절대적인 숫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비만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돼 있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만을 우리가 논의할 때 성인들한테서는 뭐 BMI라는 것을 그 체질량 지수를 논의하게 되거나 비만도라거나 이런 분명한 어떤 지표가 있게 되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을 논의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을 비만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만도는 아이의 체중과 실제 그 키에 따른, 나이에 따른, 연령에 따른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보통 한 20% 이상을 비만,
또 30%까지를 경도 비만, 그 이상을 이제 그 뭐 중등도나 고도 비만으로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있어요. 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키에 따라서 표준 체중이 다르죠? 같은 표준 체중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또 남녀에 따라서 표준 체중이 다릅니다. 이걸 다 동시에 연관을 시켜야지만 돼요. 그래서 변수와 어떤 그 고려해야 될 팩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편하고 쉽게 이것을 비만도에다가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비만도를 논의할 때 이제 그 우리가 표준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가 비만이고 누가 아니다. 이 한 단어에 따라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변화들이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많은 나라,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 비만도보다는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체질량 지수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단지 키하고 체중만을 갖다가 이제 고려했기 때문에 연령별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은 체중이고 똑같은 그 어떤 그 비만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체형이 복부 비만인지 마른 비만인지 아니면은 근육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체지방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돌까지는 체지방이 한 25% 이상으로 쭉 증가를 하게 되지만은 돌 넘어서 한 두세 살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 6세까지 쭉 떨어져서 한 15%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5, 6세가 넘어간 뒤부터 다시 이제 체지방이 늘어나게 돼서 지방 반등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전에 6세 이전에 체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성인형 비만으로 넘어갈 또 성인성 질환에 노출될 염려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역류와 비만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춘기 땐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단어들을 쓰실 거예요. 이때가 여성분들에서는 아무리 그분이 그 날씬하거나 아니면 다소 그 체형이 있다 손 치더라도 25%일 이상은 체지방입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의 피부가 곱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여성분들이 추위를 덜 타는 이유가 체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남학생들은 사춘기에 들으면서 근육의 볼륨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돌아서면 배가 고픈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먹는 거나 운동 또 이런 그 체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몇 가지 이제 한번 볼까요? 황재훈 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뵌 분하고 이제 같은 분인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또 계속 올라왔던 것 같은 아기콩님 방송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비만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달콩콤 또 이윤님, 몇 분 이제 계속 이제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그 지금 이 들어와신 분들 중에는 엄마도 계실 것이고 아버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조카도 있을 것이고 우선 제가 아무래도 그 소아과 닥터이고 또 내분비를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엄마나 그 보호자분들께서 저와 관계된 한번 질문들을 사실 대학병원 내에서 그 소아내분비 닥터분들한테 상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한만님은 아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하는데 일반 우유 먹이라고 한다. 어느 게 맞나요? 자, 근본적인 것부터 문의해 드릴게요. 왜 우유를 먹어야 되죠? 자, 우유라고 하는 개념. 모든 어떤 그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그 동물들도 다른 동물의 젖을 갖다가 빌려서 먹는 그러한 동물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을 게 상당히 적었을 때는 우유 상당히 좋은 영양원이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먹을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 유지방, 그 저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대해서 칼로리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은 유단백, 카제인이라고 하는 유단백은 그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아쉽게도 지방 그 유단백을 분해하는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는 좋다 손 치더라도 한국인들한테는 절대적인 영양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거는 아이가 물론 좋아하고 설사하지 않고 한다면 한 500cc 이하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게 저지방이냐 아니면 일반 우유에 대한 것은 성인들에서는 저지방을 갖다가 권해주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아이들한테서는 굳이 저지방을 갖다가 꼭 권할 필요는 없고요. 이유님이 얘기했듯이 우유 먹으면 화장실 가요. 이 아이한테는 우유가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도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락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우리가 충분하게 많아서 내가 먹은 우유를 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전체 먹은 것을 30%밖에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70%는 우리 장내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단백은 동물성입니다. 동물성이 어느 곳에 저장돼 있고 고여 있다면은 썩겠죠. 그만큼 오히려 장에 그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준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 숙증이 온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두유를 먹으면, 계란을 먹으면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게 돼요. 하지만 그 양과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유, 두유, 계란 완전 식품이고 아주 좋은 영양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원이 되는 젖소한테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했거나 계란을 먹기 위해서 닭한테 인위적인 어떤 환경을 줬거나 또는 두유의 그 원료가 되는 콩을 요즘 흔히 유전자 조작 식품 말을 하죠. GMO 식품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파우더를 통해서 아주 다량을 한 번에 먹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성조 숙증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두유, 이 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완전 식품이죠. 이 콩에는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폐경기 여성분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성조 숙증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자원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엄청 먹으면은 키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애들이 때 뚱뚱한 거, 체중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 다 키가 된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사내아이였었고, 이 아이가 아마 3살이 채 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체중이 그때 한 20몇 킬로 굉장히 아이가 그 체형이 많이 나갔었던 아이라 그 진료실에 다른 원인으로 왔었지만 아이의 체중과 먹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했더니 할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손주는 장군감이고 이 체형이 좋은 것이지. 하지만 몇 년 뒤에 그 아이가 소아당뇨로 다시 진료실 찾아왔을 때 상당히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절대 비만, 이게 키로 간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 3살까지 영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흔히 그 푸드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2살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아이들의 식습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3, 4살까지 살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국식 식단을 아이가 익혔어요. 그럼 이 아이는 김치 먹기를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3, 4살까지 자라면서 한국식으로 된장 먹었고 고추장 먹었고 김치 먹었어요. 미국 가서도 이 아이는 한국인들보다 한국 식단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기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기콩님, 그 한의원에 가니까 키가 1m 5cm, 몸무게가 20 정도 된다. 통통한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비만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관리에 대한 내용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도 좀 초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레지던트 때부터 내분비 파트에 몸을 들이게 돼서 90년 중반, 후반 요때 비만 캠프들을 아마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소아 비만 캠프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비만 캠프의 주 목적, 또 그 당시 그 대한 비만학회를 창립할 때도 이제 창립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비만에 대한 기준은 건강이 기본이었었습니다. 체중을 빼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비만이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아이의 식습관이 어땠는지, 건강은 어떻는지, 운동량은 어떤지, 생활 패턴은 어떤지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건드리고 이 이유를 교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얼마 사이 얼마를 빼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체형이 통통하다 이제 관리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만은 성인 기준으로 몇 킬로를 어떻게 해서 빼야 된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비만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도 그렇겠지만은 아이들 소아 비만에서는 그 살 빼는 주사나 약이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까? 참 이게 과거에는 말이죠. 그 우리 저 비만 학회나 저희 내분비 닥터들이 논의를 할 때 호르몬을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비만에 있을 때 주사나 약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 지금까지 어떠한 약이라도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5년 생존율을 논의해야 합니다. 비만 약들 중에 1년 이상 효과가 있었다 없습니다. 약도 있고 어떤 시술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단시간 단기간에 그 효과가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그 비만 약들은 어떤 그 특정 뭐 심장이나 아니면 혈액순환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몇 년 유행을 하다 퇴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는 합니다. 또 비만약의 대부분은 실제 비만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지다가 이런 작용도 있구나 해서 부차적으로 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만은 약으로 해결하려다 한다는 생각은 안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 전에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 스탑이 됐는데 비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 1차성 비만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것의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라고 저는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동물성, 식물성, 포화, 불포화 비율이 어떻는지 알아야지만 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 단지 체중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차성 비만은 분명히 내가 먹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네요. 왔는데 상당히 고도 비만으로 왔어요. 엄마는 하고 아빠는 서울에서 일을 하시고 아이는 저기 포항에서 할머님이 맡아주고 계신데 엄마가 이제 하도 걱정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쭉 점검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먼 곳에 있으니까 할머님이 안쓰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먹을 것을 그러니까 할머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탁에 대한 사랑이겠죠. 근데 할머님이 줄 수 있는 게 다양할 수는 없으시겠죠. 식사량,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량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체크해 보니까 어린 나이지만 고지혈증 다소 이제 심하게 나와서 식습관에 대한 교정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에 대한 비율.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꼭 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자, 빵, 여러 밀가루 음식들도 다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고 고구마, 감자, 옥수 다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겠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탄수화물은 가급적이면 60% 이하.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한 25% 전후를 갖다가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동물성과 식물성에 있어서도 단백은 우리가 동물성 단백은 완전 단백이에요. 그리고 충분 단백이고 식물성 단백은 불완전 단백이고 또 많은 양을 내가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도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작고 성장기가 빠른 아이들한테서는 동물성 단백, 양질의 동물성 단백이 주어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포화와 불포화 지방에서도 포화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화 지방도 우리의 피부를 만들고 두뇌 발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화 지방도 일정량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런 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성 비만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하루 전체 일과에 뭔가 내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제3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의 유전적인 것 때문에 나는 키가 작아서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단어 상당히 직설적으로 써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상담하다 보게 되게 되면 조금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부모님한테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이 아이들의 체중을 보게 되면은 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주고 답을 해주는 것은 키는 그래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 치지만 체중은 다 네 몫이다. 어? 키는 부모님이 준 조건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게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이 작아서 나지 솔직히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5cm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부모님과 다른 체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체중은 아니거든. 체중은 거의 다 자기 문제예요. 자, 두 번째로 비만이 되는 원인.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 닥터들이 이제 논의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요. 2차성 비만이라고 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인슐린이나 가족적 저신장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게 된다거나 또 알러지가 있어서 스테로이드와 같은 것을 갖다 2차적으로 복용하는 력이 많다거나 어떤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 또 타고난 유전적인 조건 특히 이제 여학생들한테서 이제 좀 조심스러울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호르몬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게 있으실 거예요.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차이라는 거. 여성분들은 X가 이제 두 개가 있게 되겠죠. 근데 터너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드물지가 않은 그 여학생들의 컨디션인데 터너증후군은 X 염색체 하나가 결손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은 지능적으로 모든 건 다 일상적으로 똑같은데 키가 안 자라고 체중이 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조기에 진단이 되고 한번 체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또 아이가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면서 체형이 이런 경우에는 프라이드윌리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코엔 증후군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체형을 보이고 있을 땐 반드시 체중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집착을 하지 말고 진료를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귀요미만께서 아이가 통통하게 키우고 싶다. 식사에 집착하는데 이건 제 탓이겠죠. 자, 귀요미맘한테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릴게요. 아마 어떤 엄마가 어떤 부모님이 내 아이한테 더 좋은 것을 주기 싫은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자, 그 부모님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게 무엇을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얼마나는 빼버리세요. 양은 아이가 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식습관입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100일에서 6개월 사이 이유식을 시작을 하게 되고 개월에 맞게끔 쭉 진행을 하다가 한 돌에서 돌반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아이한테 이제 어른과 같은 하나의 그 바른 식습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간식과 식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아쉽게도 식사보다도 간식이 맛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고 간식이 있고 기호식품이 있어요. 주식 당연히 밥이죠. 부식 반찬입니다. 근데 이 간식과 기호식품이 사람들을 좀 혼동을 만들게 돼요. 우유, 과일, 치즈, 고구마,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은 간식입니다. 그러면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딸기가 맛있게 들어가 있는 요플레, 뭐 여러 가지 쿠키, 쌀과자 이런 것들은 간식일까 기호식품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뭔가 거기에 조합을 했다면 기호식품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우유하고 딸기를 갈아서 섞어보세요. 안 섞입니다. 뭐를 천연 유기농 딸기를 썼던 뭘 썼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두 개를 합치기 위한 융화제 쓰지 않아야 될 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보여주기 싫은 거는 이제 뒤로 살짝 숨기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아, 이 딸기는 좋은 딸기고 어디서 생산지가 됐고 유기농이고 100%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뭘 썼느냐보다도 안 써야 될 걸 썼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호식품을 섭취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요즘 이게 사회 문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슨 어떤 많이 논의하는 로컬 푸드라는 개념. 아무리 좋은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농약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철에 나와 있는 프레시한 푸드, 이동거리가 짧은 것을 섭취하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책을 하나 읽었더니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아침 식사를 하셨으면 이미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컬 푸드라고 하긴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는 그럴 텐데, 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귀한 걸 주려고 하기보다는 제철 프레시한 음식을 아이한테 정해진 시간에 바른 조제법, 그 음식에 맞는 조리법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 아침을 안 먹었다라고 해서 점심 전에 아이들이 간식과 기호식품을 찾으면은 어우 좋다 하고서는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주게 되는데, 그러면 점심을 또 안 먹죠. 그러면 점심 안 먹었으니까 점심 먹고 지난 시간에 아이가 또 투덜대면서 과자 줘, 빵 줘, 초콜릿 줘, 사탕 줘, 아이스크림 줘, 과일 줘. 그러면 이거라도 또 주게 되죠. 그럼 저녁을 또 안 먹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어떤 분명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배고픔을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침을 안 먹었으면 오히려 주던 간식도 끊어야 돼요. 배가 고파야 점심을 찾죠. 그리고 과일에 대한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철 과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스모패드니 맞아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좀 빨리 이제 익숙해지기를 저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과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일도 비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 지금 질문을 주시는 엄마분들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사과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거나 달지 않았었어요. 훨씬 작았었고요. 딸기도 작았었고요. 50년 전과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많이 긴장한 것 같이 보이나 봐요. 풀겠습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딸기만 예를 들어 볼게요. 딸기 내에 들어가 있는 철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함량이 15%로 떨어진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나머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과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 모습을 하고 있는 사탕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또 딸기 모습을 하고 있는 사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그렇다고 해서 드시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철 과일을 드시되 가능하다면은 늦은 시간에 드시는 것은 조금 피해드리고 싶어요. 과일 이건 낮에 해가 있을 때 드시고, 주무시기 2-3시간 전까지는 조금은 좀 피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비만의 아이들이 지금 비만도가 없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체형이거든요. 마른 비만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솔직히 아까 제가 2007년도 보고에서 17%, 18% 거의 20% 아이들이 비만에 염려가 있다고 했었지만은 그 퍼센테이지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숫자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창피하지만 제 차 번호도 아직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차 세워놓고서는 차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 차 번호 뭐냐 하고. 그렇듯이 퍼센테이지를 중요시 안 여깁니다. 그 이유는 비만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옷을 입었을 때는 아이들이 큰 이상이 없는데, 옷을 이렇게 딱 벗겨놓으면 배가 뻘럭 튀어나오죠. 이게 사실 어른들에서도 더 큰 문제가 돼요. 복부 비만, 이제 체형에 의한 마른 비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요즘 이게 사실 비만을 논의하게 된다면은 비만에서 이어지게 되는 게 이제 성저숙증이 되는데, 성저숙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내에 있는 지방세포에서는
콜레스테롤들이 거의 쌓이게 되고 이 콜레스테롤들이 여성 호르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사우나에 가서 보게 되면은 남학생들인데도 배가 나왔을 경우 여성처럼 그 여성형 유방 발달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불임이죠. 그 어저께도 한 아이가 왔는데 뼈 나이 골 연령도 좀 빨랐고 또 남자아이인데 지금 열 몇 살이죠 그 아이가. 근데 거의 고환 발달이 아기 수준으로 전혀 되지가 않아 그 걱정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슴은 여성형 유방 발달을 보이게 됐고 체지방도 많이 늘어나 있고 검사를 논의했는데 우선은 아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아이에 대해서 보이는 건 없지만은 나중에 불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먹는 것과 비만이 관련이 있겠죠? 많습니다. 비만 그 먹는 것과 관련이 많은데요.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꼭 비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누군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누군가는 얄밉게. 사실 이게 에너지 대사량률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물을 마셔요.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를 움직일 때 얼마를 가게 되면 리터당 거리가 달라지듯이 사람마다 에너지 대사율이 다 다릅니다. 그 대사율을 사실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대사율에 따라서 누군가는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를 좀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는 단백질의 양을 늘려야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지방의 양을 늘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체형 발달이나 체중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은 대사율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볼 것을 꼭 권해드릴게요. 키로만 가고 살이 안 쪄요. 스펀지 이거는 연령에 따른 이제 차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6살이 넘어가면서 지방률이 늘어가게 된 지방 반등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살부터 늘어나긴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태어나서 만 돌까지는 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돌에서 두 돌까지는 체중보다는 키가 크게 됩니다. 그 뒤부터는 체중과 키가 비례해서 쭉 가기는 하지만은 체중의 발달이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돌짜리나 세 돌짜리나 네 돌짜리나 다섯 돌짜리나 체중에서 크게 차이들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조금 말라 보이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체중이 늘고 살이 이제 아이가 늘어나는구나 느끼는 것은 사춘기 전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데 키로 가고 이건 사실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이 먹어도 살은 안 찌는데 배만 나오는 배 몸이. 자, 이거는 이유님이 질문하신 거는 전형적으로 아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을 움직임 굉장히 작습니다. 거리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많게 되겠죠. 또 미세먼지니 황사니 춥니 하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게 되고 TV를 보는 시간이 1시간이 늘게 되게 되면은 체중 비만이 될 염려가 2%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 활동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과거하고는 달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나가서 뛰어놀아라. 자신 없어요, 저도. 맨날 매일같이 이제 우리 보도가 이제 황사도 아니고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쓰죠.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입자 차이입니다. 미세먼지는 솔직히 마스크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암만 노력한다 해봤자 저 미세먼지를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밖에서 나가지 않고 실내만 있으면 미세먼지에서 안전하다? 요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엄마들이 놀랍니다. 우리 애 밖에도 안 나갔는데. 자, 공기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확한 게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공기 정화기 예를 들어 가지고 30평짜리 집을 공기 정화하려면 30평짜리 공기 정화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90평에서 150평짜리를 써야지만 실질적인 공기 정화가 된대요. 계속 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되고 몸에 붙여서 들어오게 되고 또 환기를 안 시키나요? 환기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할 건 감내할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 북극에 있는
생선을 잡아도 거기서 납수치, 수은수치가 올라와요. 대기순환은 30년을 주기로 한 바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 내에는 이제는 청정 지역은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어쩔 수 없다면은 할 수 없죠, 뭐. 그나마 조금 날씨가 좋다, 괜찮다, 햇볕이 뜬다. 1시간 동안 아이 좀 밖에 튀어나가게. 그래야지만 먹는 것에 비해서는 아이가 체형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단호박? 단호박이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네. 태율맘님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또 위험한 말입니다. 참 이게 작년에 메르스가 나와서 면역력이 한번 논의가 됐고요. 또 요번 지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뭐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껴지는 게 상술이죠. 응? 먼지를 침대에서 먼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침대 청소기가 광고된 것이 올라와 있고 무슨 면역력을 키운다라고 해서 생뚱맞은 무슨 영양제 광고가 올라와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역력은 키워야 되지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 운동이나 영양이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도와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면역력이 큰다? 말도 안 돼요. 응? 저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응? 나는 뭔가 할 능력과 아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주사는 없느냐? 약은 없느냐? 자, 체중을 논의할 때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싶은 것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뭐 하나. 면역력도요. 다만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면역력을 검사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알러지에 대한 여부, 알러지가 있다면 뭐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아이가 빈혈은 없는지, 또 최근 들어서 아이들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요. 영양제 유산균이나 유산균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 피부보다도 넓은 것이 장의 표면적입니다. 장은 내부 장기일까요? 아닙니다. 장은 입과 항문으로 통해져 있게 되는 오픈된 장기입니다. 그만큼 외부의 세균, 피부에 있는 균보다 내부에 있는 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양제, 유산균 별도로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유산균이 왜 중요하냐? 저는 유산균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드세요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약효 기대하지 마세요. 유산균은 먹어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드시는 겁니다. 또 유산균으로는 어떠한 기대 효과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 채워야 되겠죠? 넘치는 건 여기서부터 넘쳐요. 우리가 약효를 볼 때는 넘쳐야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절대 유산균은 아무리 먹는다 이거 넘치지 못해요. 잔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한테는 왜 제가 유산균으로 얘기를 하느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는 좋은 균, 나쁜 균,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상당히 많이들 처방을 하고 사실 이 항생제에 대해서 간단히 옆뒤로 좀 세긴 했지만 항생제를 처방한다면 막 저희 닥터들하고 병원하고 야 너네 어쩌고 비윤리적이고 욕을 해요. 하지만 항생제를 나는 처방 안 할래 하게 되면 여기 애가 안 나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병원 가서 항생제 하게 되면 여기는 다른 하루면 딱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항생제들을 같이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생제는 사실 쉽게 소 잡는 도끼로 토끼 치면 토끼 죽죠. 감기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항생제 제가 복용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은 다 죽습니다. 그럼 남는 건 곰팡이균이 남겠죠. 곰팡이균은 우리 무좀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헐어요. 장은 고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곰창을 드시게 되면 장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기 솜도 좀 막 박혀 있어. 이게 이제 선모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곰팡이가 있게 되면은 이 표면이 헐어요. 헐면은 선모들이 빠져나오겠죠.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선모들 안에 효소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를 못하게 되고
장이 헐게 되니까 흡수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흡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논의됐던 것이 장 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에 구멍이 뚫려서 흡수가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 유산균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유산균은 논의하면 뭐 야쿠르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기호식품인 것이지, 위를 통과해서 요즘은 뭐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뭐 걸어간다고 해서 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건 못 됩니다. 또 어떤 유산균 그 어느 정도의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라서, 가급적이면은 유산균은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지, 야쿠르트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섭취는 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게 돼요. 이게 가급적이면 꼬박꼬박 챙겨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영양제를 잠깐 설명드리게 된다면요, 영양제 상당히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면역과 관계되는 영양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영양제를 논의한다면은 그냥 아무나 다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있고, 누군가만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유산균, 초유, 또 뭐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B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철분제, 비타민 A, D, E 이런 것들은 지용성이나 과해는 문제가 됩니다.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아이의 식습관이나 이제 이런 거 점검해서 먹을 걸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초기에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가 메인이에요.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 다른 영양제 보수가 되는 것이지. 밥을 갖다 영양제로 어떻게 먹을 거야? 우주인도 아닌데. 에? 뭐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게 되면 이 알약 하나로 뚝딱. 아들이 옆에서 전원을 눌러. 컴퓨터가 참. 자,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의 그 먹는 식습관에 대한 거 이제 자꾸 이제 엮기로 샜는데, 다시 이제 비만 얘기를 좀 더 한다면은 이게 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게 아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다이어트 책으로는 처음 책이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초에 나왔었는데, 황금가지라고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건데, 아직 어저께 전화해 보니까 아직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식습관 테스트에서 편식 여부나 과자 여부나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식사 분위기, 뭔지 전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걸 EBS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이걸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운동량이나 또 이 스트레스도 아이들한테 비만과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먹는 식습관에서 빨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빨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배부르구나라고 하는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하는 데까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내가 위가 이제 충분히 이제 배가 불러라고 몸이 느꼈을 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제 이런 시그널이 우리 머리에 야 이제 충분히 먹었어라고 하게 되는데, 음식을 급하게 먹을 경우 우리 어른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먹을 때는 배가 안 불러요. 근데 일어나게 되면 막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급하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은 가급적이면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준맘께서는 편식, 채식 다 아이들한테 해당이 된다는데, 자, 또 하나는 아이들이 먹었을 때 이게 다 키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키와 체중은 사실 조금 다른데요. 키가 크고 싶어 할 때는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은 체중 관리에서는 운동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의 근력과 체형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아이한테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너 뚱뚱하니까 나가서 줄넘기해. 성장판 손상받을 염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먹는 것이 우선되고 아이의 근력에 맞는 것을 관리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 대한 책도 제가
이거 그 KBS 그 생로병사 팀들하고 일을 하다가 만든 책인데, 자, 뭐 요것도 제가 우리 첫 시간이라 엄마들한테 한번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성장 체중과 관계가 많이 되는 게 이제 비만하고 관계되는 게 이제 성조숙중이죠. 성조숙중이 진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이제 90년 후반 첫 아이들을 그 내분비 진료할 때만 하더라도 성조숙중 닥터로서도 그렇게 흔히 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 초에는 좀씩 이제 늘기 시작하다가, 근데 2000년 중반부터 폭발하다시 늘었는데, 그거는 아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그전에는 다른 문제로 와서, 성저수증이 내렸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들이 성저수증을 걱정해서 오셔서 이제 그 진료, 게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저수증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게 되면 너무도 자칭 그 전문 클리닉이 너무 많이 늘어서 염려가 돼요. 단지 어떤 그 키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냥 조금 이제 외형적이고 서현적인 개념이라서 그럴 수 있다 손 칠 텐데, 성저숙증은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라 조금 자제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 명의 전문의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 전문의를 가르칠 교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저희 닥터들은 논문으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논문 이건 이거야 하고 그건 아니야라고 한 논문 수백 편을 또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게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검증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의 학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저숙증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성저숙증 관련 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성저숙증에 대한 책을, 그래서 요 세 책을 저희 그 제작진한테 놓고 갈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오늘 그 비만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다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비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해 주라고 하네. 이렇게 들어? 그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래요. 그 다운받게 되면 이 방송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아마 Q&A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요.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Q&A로 더 궁금한 것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진단 기준이거든요. 비만도도 아니고 또 BMI도 아닙니다. 당장 BMI를 기준으로 만든 미국 논문에서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하고 본인이 써놓고 뒤에 본인의 말을,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디스죠, 했더라고요. 근데 왜 25%냐 나도 모르겠다는 거. 왜 25%인지 본인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만은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뭐야, 일하면서 듣느라 질문을 못했어요. 여야도 질문, 제가 먼저 보면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외형적인 거 보지 마세요. 또 자칭 전문가, 저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한 비만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같이 논의하면서 아이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지, 절대 어떤 수치와 절대 방법으로 아이한테 가이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 몇 개 주시면은 답하고. 음식과 비만이 관련이 있나요? 큰 관련이 있죠.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아이의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 권해드릴게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탄수화물의 내용이 어떤지, 빵에 대한, 과자에 대한, 또 피자나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고 부드러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아마 그 성저숙중하고 키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궁금증들이 많아지실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 비만에 대한 것은 아이들이 요즘 다행스러운 거는 초등학교 후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비만도는 90년대에 비해서 거의 한 2.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2, 3세의 영유아 비만은 오히려 좀 줄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영양에 대한 예전에는 무조건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좋다 생각했었던 것이 좀 더 그런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고요. 뚱뚱한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이 도표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아이들의 비만도나 아니면 체질량 지수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곡선을 찍으세요. 아이가 작년과 지금 체중 발달의 속도가 어떻는지, 봄과 겨울의 속도는 어땠는지 이러한 내용을 보세요. 자, 또 중요한 거, 계절에 따라서 성장률이 다릅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우리가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 몸은 아직까지 과거 원시 시대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곰이나 어떤 개구리나 이런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지방을 겨울에 추워지기 전에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싸놔야 됩니다. 그 지방은 갈색 지방이라고 해서 좋은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겨울잠을 안 자. 그래서 갈색 지방은 없어지고 백색 지방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가을, 겨울에는 체중이 늘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체중이 늘어나요. 조금만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체중이 올라가요. 하지만 봄과 여름은 반대입니다. 체중이 똑같이 먹어도 잘 안 들지 않고 키가 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봄철에 체중이 느는 것은 아이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거실 벽지 맞아요. 이거예요. 어떤 나무 하나 정해가지고 나무에다 꾹 찍어놓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와서도 야 이건 내 성장 나무야.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그 나무는 같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성인 돼서 왔을 때도 아기 때 그 표시에 자기 머리가 들어가. 추억거리가 되는 거죠. 독감. 빨리 낫기를 바랄게요. 요즘 독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다만 타미플루의 반응을 잘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오늘 참 첫 방송이라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 얼마 전에 참 작고를 하셔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이 했던 최고의 영화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라디오 한번 진행해봤으면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희망을 조금이라도 이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그냥 집안에서 누군가와 같이 수다 떨듯이 한번 그게 편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한동안은 요 비만으로 한 두세 번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넥타이 풀고 오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비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 성장이나 이제 이유식 이야기, 알러지 이야기, 또 영양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저숙중 이야기를 그때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했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질문 올려놓으시면 어디 답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